지난 2014년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여성이 화단에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목적자의 신고로 구급대가 출동해 여성을 병원으로 옮겼는데 여성의 입에서 나온 말은 더 큰 충격을 줬습니다. 자신의 부모님이 살해당했다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성의 집에서 부모가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습니다. 몇 시간 뒤 검거된 범인은 20대 남성 장재진이었습니다. 장재진은 피해 여성과 얼마 전까지 연인 관계였는데요. 범행 이후 피 묻은 헝겊으로 손을 감싼 채 도망치는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담기기도 했습니다. 장재진은 배관 수리공 행세를 하며 피해자 집에 들어갔고 피해 여성의 부모를 상대로 정말 너무나 잔혹하게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뒤늦게 귀가한 피해 여성에게 입에 담기 힘든 행위까지 이어간 사실도 드러났는데요. 장재진은 결국 법원에서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기준을 아무리 엄격하게 적용해도 사형이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는 7년 전 최연소 사형수가 확정된 장재진의 끔찍한 살인사건에 대해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어제 저희가 이 스토킹 살인범 김태현 첫 재판이 열려서 그 내용을 전해드렸는데 그래서 오늘 이 기자가 이 장재진 사건을 준비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저도 이게 2014년에 있었던 사건이어서 다시 좀 기억을 되살려서 이 자료도 보고 공부를 해봤더니 야, 이거 김태현 사건하고 너무 흡사해요, 진짜 진행 과정이. 맞습니다. 비슷한 사건이었는데 일단 이 김태현은 범행 장소 피해자의 집에 택배기사로 위장해서 이제 침입을 했는데 이 장재진 같은 경우에는 배관 수리공 행세를 하면서 결국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2014년 5월이었고요. 이 다른 집들도 수리를 했는데 이 집도 해야 된다라면서 이제 뭐 수첩 같은 것도 들고 있으면서 결국 들어갔고요. 일단 들어가서는 상황을 살피고 잠깐 나왔다가 이 놀이터에서 이제 담배를 한 대 피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더니 다시 들어가서 결국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일단 안방 화장실에서 피해 여성의 어머니 먼저 흉기와 둔기를 이용해서 정말 잔인하게 제가 다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방법까지는. 하지만 정말 잔인하게 살해를 했고요. 자, 이 과정에서 자신도 손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 범행 사실을 알아채고 이제 피해자의 아버지, 그러니까 먼저 숨진 이 여성의 남편이 되겠죠. 도망쳤는데 따라가서 결국 둔기로 다치게 해서 숨지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숨진 상태는 아니었는데 그대로 방치하고 뭐 증거 인멸을 위한 이런 밀가루까지 뿌리고 이런 행위를 하면서 결국 숨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이 전 조금 제가 다양한 사건 사고를 했지만 조금 더 충격받았던 게 이런 부분인데 일단 이 피해자의 어머니 전화로 이 피해 여성, 이 자신의 전 여자친구였던 이 여성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오늘 언제 오냐?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꼭 와라. 엄마가 줄 게 있다. 이런 식으로 피해 여성이 돌아오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근데 결국 이제 자신의 볼일을 마치고 자정이 넘어서 돌아왔는데 이때까지 이 장재진은 시신 옆에서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피해자가 돌아오자 내가 이런 지금 범죄를 저질렀는데 너희 부모님은 아직 살아있다. 근데 너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 신고를 해서 살려주든지 하겠다.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범죄까지 저질렀습니다. 이 피해자의 간절한 부모님을 살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이용해서 성범죄까지 저질렀고요. 결국에는 이 피해자가 부모님이 살해됐다는 걸 알게 됐고 9시간 감금된 끝에 결국 베란다로 탈출해서 신고가 이어지게 됐던 겁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사람도 아닙니다, 이건 진짜. 자, 장재진의 검거 직후 모습 잠깐 보고 가시죠. 시죠. 왜 죽이셨어요? 피해자한테 한 말씀 해주시죠. 잘못했습니다. 왜 죽이셨어요? 집에 몇 시에 들어가셨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헤어진 지 얼마나 되셨는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집에 어떻게 들어갔어요? 어제 피해자 집에 몇 시에 들어가셨어요? 기자들도 좀 화가 난 것 같네요. 잘못했다 한마디로 용서가 될 수 있는 범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모습, 저 태어난 모습이 어딘가 김태현 사건과도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모습이 현장에서도 많은 분노가 이어졌고요. 이 사건 두 사람이 만난 관계를 살펴보면 더 황당합니다. 두 사람이 짧게 만났습니다. 연인 관계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대학교에서 만났어요. 장재진이 대학교 총연합 동아리
동아리 총연합회의 회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잠깐 만난 사이인데요. 그 다음에 문제가 벌어집니다. 장재진이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했어요. 폭력 성향을 드러나면서 폭행을 했고 그래서 만나지 말자 결별 선언을 여성 측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만나자고 조르고 따라가서 또 폭행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알아내서 이 사건에 대해서 도와줘서 풀려났지만 학교에 나중에 소문이 다 났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부모가 피해 여성의 부모가 이제 가해자인 장재진의 부모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딸 더 이상 만나지 않게 해줘. 항의를 직접 했습니다. 그래서 장 씨가 학교에 못 나가게 됐어요. 당연히 동아리 총연합회 회장직도 그만두게 됐는데요. 이때 앙심을 품은 겁니다. 그래서 도구까지 준비해서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지금 그 피해자의 집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 자, 아까 뭐 홍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저는 이게 뭐 전 여자친구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아무튼 이 계속 교수님 폭행을 했다는 거잖아요. 이 피해자를. 네, 뭐 폭행을 이제 학교에서 만나게 된 거고, 그러니까 결국 동아리 활동을 하다가 만나게 된 여성을 폭행을 해서 학교 안에 그 소문이 전부 다 나서 결국 동아리 회장을 그만두게 되고 또 그 이후에도 부모가 결국은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장 씨 부모에게 이 피해자의 부모가 항의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회장직을 그만두고 학교도 못 나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앙심을 품고 복수를 한 이제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 대목에서 제가 굉장히 궁금증이 드는 게 그러면 지금 이 폭행 피해 여성 그리고는 그 피해자의 그 부모님 결국에는 희생됐지만 그 부모님이 결국 어떻게 하면 이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까? 죽음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대체 무엇이냐? 예. 예. 이게 너무 안타깝잖아요. 예. 거의 예고된 살인 사건이랑 마찬가지인데 국가는 그러면 피해자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숙제를 던져주는 지금 그런 이제 대목들이 아닌가. 사실은 가해자가 어떻게 할지가 너무 예정돼 있었던 일인데 그러면 이거를 신고를 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뭐 신변 보호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는 영미권 국가에서도 이렇게 죽어야 끝나는 사건이었을까? 이게 이제 궁금증을 유발한다는 거죠. 예. 변호사님이 이 사건에 대해서 예전에 한 방송에 나와서 뭐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더라고요. 아주 치밀하게 준비했어요. 그렇습니다. 김태현 사건 발생 후에 이 사건이 너무 유사하기 때문에 한번 그 판결문을 자세히 한번 설명한 적이 있거든요. 2시간 반 걸리더라고요. 그만큼 범행 준비가 치밀했고 또 범행 현장이 다른 살인 사건보다도 훨씬 더 끔찍했습니다. 이게 인간의 악마성이 드러나는 사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준비를요. 학교 동아리실에 있던 공구통을 미리 챙기고요.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둔기, 흉기 이런 것들을 또 이제 구입을 합니다. 또 옷을 챙겨요. 여벌 옷을. 이거는 피가 튈 것 같으니까 갈아입을 옷을 챙깁니다. 그리고 또 밀가루를 사는데요. 이 밀가루는 피해자 몸에서 피가 흘러나오지 않게 피가 흘러나오면 그걸 막아놓으려고 밀가루를 삽니다. 그 영화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그렇게 활용을 했고요. 또 소독약과 붕대도 샀는데요. 이거는 자기 다치면 쓰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전체 8주의 부상을 입었거든요. 본인 스스로 이제 붕대를 통해서 응급치료까지 받았고요. 한참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또 수첩도 있었는데요. 이 수첩에는 이 집에 들어가기 위한 작전이 다 짜 있었어요. 뭐 어떻게 하냐면 이게 그 배관 수리공을 가장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 집이 그 4층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아파트니까 호수가 401호부터 쭉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수첩에다가 쭉 적은 다음에 가짜 서명을 한 겁니다. 다른 집들은 다 이거 서명 받았다, 수리했다. 당신 집 나왔으니까 들어가겠다. 그걸 보여줍니다. 그걸 보여주고 네, 서명 받고 들어간 거죠. 그리고는 그 다음 장에는 만났을 때 어떻게 대사를 해야 되는지 의심받지 않도록 하려면 이거를 적어놓고 연습까지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들어갔다가 처음에는 상황 파악하고 나오고 2차, 두 번째 들어가가지고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거든요. 대단히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홍 기자. 그래서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했어요? 사형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살인 및 강금치상 혐의에 대해서 오판의 가능성 전혀 없다. 이 사람이 100% 범인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기징역을 내리지 않은 이유는 있었습니다.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기 위해서 사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을 했어요. 왜냐하면 가석방의 가능성이나 사면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잖아요. 무기징역도 20년이 그렇죠. 지나면은 심의해서 가석방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을 감안해서 특히 그리고 장재진은 개선과 교화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거든요.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 있었기 때문에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자, 그런데 항소심 1심에서 사형 딱 받으니까
항소심 가가지고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반성문 계속 냈다면서요. 제가 이제 저도 이 사건 이제 판결문을 이제 확보해서 확인했더니 수사기관에서 이제 범행은 돌이킬 수 없으니 깨끗하게 내가 무기징역을 받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1심 재판 이 최후 결심에서도 나 어떤 죄든 달게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1심에서는 반성문 같은 거 전혀 제출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1심에서 사형 선고가 딱 나오니까 항소심 진행되는 한 5개월, 6개월, 7개월 정도 동안 60차례 넘게 67차례에 걸쳐서 반성문을 계속 냈습니다. 혹시나 모를 무기징역으로 감형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항소심에서도 사형이 선고가 됐고 상고심까지 올라가서 확정이 됐는데 또 이제 상고심이 끝난 뒤에는 이런 반성문은 단 한 건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전 변호사님 어제 이 박지훈 변호사님이 김태현에 대해서 사형이 선고될 것 같고 또 그래야 된다고 본다 뭐 이렇게 개인 의견을 밝혀주셨거든요. 변호사님 김태현 어떻게 될 걸로 보이십니까? 사형 선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물론 재판 과정에서의 변수가 있고 또 피해자 또 유족들과의 합의라든지 유족들의 용서 또는 유족들의 의견도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보면은 이 장제진 사건과 대단히 유사해요. 따라서 여러 사람이 안타깝게 사망했고 용서받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김태현 사건도 사형 선고 가능성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엑스파일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